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제가 읽고 감동받았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알베르트 슈슈만이 지은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입문서라고 부제에 붙어 있고요. 날개 쪽에 있는 거를 잠시 읽어드리면 20세기의 심리학자들과 생체학자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 이외에도 다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미 100년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전문의로 오랜 세월 환자를 돌봐온 저자는 왜 12감각인가를 인간의 영혼과 몸의 작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 양식과 의식들이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심리학과 생체학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감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을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자극받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감각이란 바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인간의 문이다. 따라서 외부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는 감각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례를 보면 저자 서문이 있고 1. 촉각과 생명감각 2. 고유운동감각과 균형감각 3. 후각과 미각 4. 시각과 열감각 5. 청각 6. 언어감각, 사고감각 및 자아감각 7. 마무리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요. 들으시다가 재미없거나 또는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촉각과 생명감각 읽어드릴게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지요. 저는 구체적인 주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인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선순위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지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강연 시간 내에 가능하다면 그 반대의 접근 방법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전체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테마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에 대한 이론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감각론이 인지학의 첫 번째 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이 인지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뜻이지요. 감각기관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각기관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지각하는 세계는 실제와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질문들은 인지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감각론이 인지학을 이해하는 첫 단계라고 해서 결코 내용이 쉽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론은 10이라는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총체적인 단위로서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이 강연을 듣는 동안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론에서는 개별적인 감각기관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구성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성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로서 때로는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루돌프 슈타이너 철학의 한 측면입니다. 다른 한편 그의 이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실천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감각론을 통해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접근해 보는 것은 유익하고도 즐거운 체험일 수 있습니다. 감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세계이므로 쉽게 검증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자연과학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자연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관하는 정신과학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는 동안 자연과학의 용어나 지식들을 함께 인용하여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풀지 못하는 많은 수수께끼들이 자연과학과의 조화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겠으나 인간의 감각기관에 대해 이렇게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고찰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이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기관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에 대한 새롭고도 독창적인 사고는 바로 감각기관들이 하나의 질서 있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감각기관들이 우주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번에 걸친 강연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인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감각기관은 또 다른 감각기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감각기관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질서 체계 속에서만 개별적인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이 점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기관에 대한 이론이 탁월하고도 독창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개별적인 감각기관을 임의로 선택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앞서 말한 전체적인 우주의 질서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감각기관이 어떠한 질서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촉각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생명감각은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나서 고유운동 감각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다시 여러분에게 친숙한 균형 감각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후각, 미각, 시각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은 열감각, 그리고 청각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감각, 사고감각, 그리고 자아감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열거한 감각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2라는 숫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12라는 숫자만 보고도 이미 우주와의 어떤 연관성을 감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 개념을 담고 있는 10이라는 수를 통해 인간이 우연히 12개, 12개의 감각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지요. 인간의 감각기관이 그 어떤 다른 수도 아닌 10이라는 수에 관계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촉각.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촉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의 감각기관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하나의 감각기관에만 몰두해야 하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론은 감각기관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개별적인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기관만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늘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책상을 만지면 저는 우선 차갑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촉각이 아니라 열 감각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책상의 이곳저곳을 만져보기 위해 저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 순간마다 제 몸의 균형은 달라지겠지요. 촉감을 느끼기 위해 균형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지요. 책상을 만질 때 표면이 거칠다거나 매끄럽다거나 하는 재질에 대한 인상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책상을 만지기 위해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 운동 감각도 여기에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하나의 감각기관만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듯 우리는 인간의 지각 활동에는 항상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기관들의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하나의 개별적 감각기관에만 사고를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오로지 촉각이라는 하나의 감각기관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감각기관의 신비로운 특성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촉각만을 가진 존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촉각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촉각을 통해 무엇을 의식하며 어떠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으로는 차갑다거나 따뜻하다, 그리고 매끄럽다거나 혹은 거칠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없으며 내 몸의 균형이 바뀐다는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감각을 제외하고 오로지 촉각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지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캄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촉각만을 소유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리의 징그러운 벌레가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올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서 한 마리의 벌레가 된 나 자신을 상상합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공간에서의 실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미 그 공간에 대한 구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부딪힐 때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의자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히 낯선 새로운 공간에서 이러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오로지 촉각만이 작용할 때의 느낌을 조금씩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도 상상도 작용하지 않는 완전히 낯선 공간에서 여러분은 난생 처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적합한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복잡한 사고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난생 처음 촉각으로 무엇인가를 감지했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힌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저항감 내지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감이란 표현도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이 저항감이라는 단어 역시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감각기관의 작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항감은 그 무엇이며 거의 동시에 그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로지 촉각이란 감각기관만을 소유한 벌레가 되어 난생 처음 돌 위를 기어오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항감일까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 있는 그 무엇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항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인데 우리가 무엇을 만지게 되면 우리 영혼 내부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인간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만 미미하게나마 의식이 깨어나는, 다시 말해서 그 무엇에 닿게 되어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며시 건드리기만 해도 잠에서 깨울 수 있습니다. 굳이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 찬물을 끼얹거나 소리까지 지를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은 그 신기하고도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부 세계의 그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때 동시에 그 무엇도 나를 향해 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촉각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외부 세계의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 나 자신의 한 부분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만지게 되면 그 무엇과 동시에 내 손가락을 의식하게 되고, 볼이 어딘가에 닿으면 그 무엇과 동시에 내 볼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촉각으로 우리의 신체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 깨어남의 과정은 특별한 현상, 즉 경계 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경계와 경계가 맞닿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식이 싹 트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지요?
갓난아기는 침대의 경계와 신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 자신의 손과 이불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아직 이런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백 번 침대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아주 서서히 경계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런 과정은 촉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인간은 높은 차원의 인식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은 이런 단계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장동물에 속하며 작은 입과 오므릴 수 있는 촉수를 가진 말미잘을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촉수를 스쳐갈 때 말미잘의 반응을 관찰해보면 흥미롭습니다. 물고기가 촉수에 닿으면 말미잘은 깜짝 놀라 촉수를 오므리고 몸을 완전히 수축시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다시 몸을 부풀리며 촉수를 뻗습니다. 다시 돌에 닿으면 이번에도 여지없이 놀라며 촉수를 오므립니다. 돌에 위험이 없음을 감지할 때까지 이런 행위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벌레의 경우는 다릅니다. 벌레가 스스로 돌에 닿을 때는 바짝 달라붙어 기어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벌레를 건드리면 벌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지요. 두 동물의 반응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는 말미잘과 같은 하등 동물보다는 한 단계 더 발달한 것입니다. 강장동물과 같은 하등 동물은 아직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말미잘은 스스로가 물체에 닿았는지 아니면 물체로부터 자극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기까지 매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미잘과 같은 하등 동물은 아직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와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레는 자기 몸의 경계를 감지하는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의 실험에서 보듯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난과 같이 촉각을 경험하게 되고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차원의 인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나고 경험하며 어떻게 신체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가?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수년에 걸친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신체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촉각을 통해서는 몸 전체를 직접 만지며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차적인 감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신체를 둘러싸는 형태의 옷을 고안해서 입혔지요. 아기를 옷으로 예쁘게 치장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상하가 붙은 유아용 통옷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통옷은 아기들이 힘차게 두 발을 뻗어 촉각의 발달을 촉진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의 옷입니다.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리지 않고 통옷에 닿게 어깨끈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재단을 했기 때문이지요. 만약 아기들이 발을 버둥거릴 때 닿는 느낌이 없다면 아기들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맥락 속에서 촉각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촉각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 진피 및 피하 조직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혈관, 땀샘, 기름샘, 모발 등이 있습니다.
진피에는 신경섬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신경의 말단에 촉점 또는 촉각 소체라고 부르는 감각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촉각의 신경섬유는 피부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피부의 중간층인 진피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촉각의 신경 조직이 피부 표면에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물체를 만져도 물체에 닿는 경계를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후각의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후각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촉각과는 달리 비강의 점막 조직에 분포된 후각의 신경세포는 자극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 흡입된 기체가 신경 말단에 직접 감지되는 후각으로는 우리가 물체의 경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 촉각은 피부 내부에 분포한 감각점을 통해서 피부의 경계만을 의식할 수 있으며 피부 바깥의 물체에 절대로 직접 닿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촉각이 전달하는 경계의 상을 인식할 뿐이며 바로 이 점이 촉각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으로는 외부 세계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그 무엇인가를 경험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세계의 표면 그 어딘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계와의 접촉과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우리의 몸을 의식하게 됩니다. 촉각의 발달을 통해 아기는 우주와 하나였던 상태에서 점차로 깨어나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옷을 입는 존재이므로 의복을 걸치고 있을 때도 촉각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촉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서 있을 때 발바닥을 통해 촉감을 가장 확실히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촉각의 중요한 속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촉각이 없다면 마치 바다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흔적도 없이 바닷물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코끼리의 피부라 할지라도 촉각이 없다면 분리감을 느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촉각의 의미를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촉각의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와 완전히 합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와 하나인 상태에서는 마치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우연히 우주에서 나의 존재가 분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 없는 잃어버린 자아의 형태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그림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림은 커다란 동그라미 속에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번 그림은 그 커다란 동그라미에서 작은 동그라미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거를 A라고 썼고요. 세 번째 그림은 작은 동그라미가 커다란 동그라미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걸 B라고 표기를 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아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분리되고 다시 이 우주와 마주서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단순한 그림에서처럼 우선 나의 존재인 작은 원이 대우주인 큰 원에서 분리되어 화살표 A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작은 원은 다시 B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이 서로 경계를 이루어 닿을 때 나라는 존재는 우주를 인식함과 동시에 자아에 대한 의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신과 하나인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인간은 신의 세계에서 분리되었고 인류의 역사란 인간이 추방된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촉각을 통해 끊임없이 낙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와 객체가 분리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과 동일한 차원에서 분리된 인간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동경은 인간이 끊임없이 더듬고 어루만지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로 표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촉각의 또 하나의 특성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의 촉각은 아주 상반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촉각을 통해 우리는 눈에 티가 들어간 사실을 깨닫고 모래가 입에 들어가거나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촉각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촉각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인간관계의 은밀함이나 친밀함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고운 머릿결이 햇빛에 비칠 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촉각은 객관적인 사물을 감지하는 기능과 함께 우리들의 내면적인 친밀함을 표시하는 주관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촉각의 또 하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촉각의 두 가지 방식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중에 촉각의 이 두 기능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촉각의 두 기능을 더욱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겠지요. 촉각의 이런 양면성, 즉 우리가 한 개의 장작개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단단하고 견고한 물질임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질의 훌륭함에 감탄하여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이런 점이 바로 촉각의 묘한 패러독스입니다. 촉각은 인간의 원초적인 동경을 표출하며 인간은 촉각을 통해 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부터 단절되고 격리되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졌다면 이런 욕망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와 완전히 분리되어 우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동경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와 대립하는 동시에 우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근원에 대한 동경은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우리는 촉각을 통해 그 세계의 경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노발리스는 자신의 단편집에서 접촉은 분리이자 동시에 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제가 위에서 드린 설명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인간이 대자연인 우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리되어 온 과정이며 동시에 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역사입니다. 촉각이 손가락 끝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우리의 몸을 더듬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도 우리의 몸을 더듬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우리의 몸을 볼 때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몸 전체를 구석구석 만지고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촉각의 신비로운 특성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위를 걸어가듯이 촉각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갓난 아기들에게는 이것이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2살 혹은 3살쯤 되어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표현할 즈음이 되면 아기들의 팔 길이는 자신의 몸 전체를 만져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지게 됩니다. 촉각의 발달은 아기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의 낙원에서 숨쉬던 아기는 다양한 촉감의 질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의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더듬으며 모유를 먹고 자라느냐 아니면 분유에 유리 젖병을 만지며 자라느냐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면역성 결핍 질환으로 무균실에서 완전히 격리된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일체 금지되지요. 위험한 건강 상태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아이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비롯해 어른들이 아기들을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아기들이 낙원의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는 원초적인 욕구를 간직한 채 자연스럽게 그 세계와 분리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로부터 아기들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놀이가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지럼을 통한 접촉이 낙원의 상태에서 분리된 아기의 자아의식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간지럼은 웃음을 유발하지만 아기들은 어른과는 다른 차원에서 간지럼을 경험합니다. 간지럼을 단순한 신체의 접촉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간지럼에 웃음으로 반응하기까지는 좀 더 발육한 후 낙원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의식이 분리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간지럼은 유쾌하고도 즐거운 기분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울하거나 슬플 때 한바탕 웃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평범한 사실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지학의 특성입니다. 인지학은 아주 높은 경지의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지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의해서만 간지럼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타인만큼 낯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촉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소재로 한 장난감이나 비단 헝겊 인형과 같은 섬세한 질감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와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며 성장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자연적인 재료를 만지며 자라는 아이와 인공적인 재료와 접촉하며 자라는 아이의 촉감에 대한 질적 발달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촉각을 통해 우주와 하나였던 상태에서 분리되고 숙명적으로 그와 다시 마주서게 되며 동시에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낍니다.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더듬어 보지만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촉각을 통해 단지 경계를 인식할 뿐이고 결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촉각으로 인해 그 세계의 근원은 오히려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져보면 촉각의 이런 특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자수정이란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 보석을 만지며 여러분은 보석의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 보석을 더듬어 보아도 손 안에 든 보석이 자수정이란 사실 외에는 촉각으로 보석의 내부, 즉 보석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궁금증만 증폭될 뿐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할게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러한 촉각의 특성에 의해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촉각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종교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란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듬어 볼 때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파악하지만 그 세계의 근원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불가사의에 빠집니다. 이러한 세계를 초감각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감각의 세계인 감각기관을 통해 바로 초감각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육체입니다. 정신적인 차원인 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영혼의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는다면 모든 감각기관은 인간의 고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철학적 사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역설한 대로 유아기의 아버지상이 심리적으로 투사된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신이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촉각에 깊이 몰두할 때 인간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면 촉각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깊은 내면적인 통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촉각의 고유한 특성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 아무리 가까이 접근한다 해도 설사 내 손 안에 그 물체를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체의 본질과 나라는 존재 사이에는 수천 광년이란 세월의 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우주인 인간의 육체를 더듬어 봄으로써 무한한 크기의 대우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육체의 비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수께끼와도 같은 촉각의 불가해한 속성이
촉각을 규정짓는 가장 고유한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인 도마와 요한 중 누가 진정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신성을 확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제자는 예수가 부활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심 많은 또 한 명의 제자에게는 창에 찔려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과연 상처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도마의 믿음이 더 깊어졌을까요? 촉각은 우리에게 인간이 위대한 우주로부터 분리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인 내적 체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려운 현상. 극도로 가려운 증상은 심한 뱃멀미나 어지럼증 못지않게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가려움증과 촉각의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감각기관은 감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은 빛과 색채를, 청각은 각종 소리의 자극을 뇌의 중추신경계로 보냅니다. 이런 감각기관의 존재를 우리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거나 전기 자극 혹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피로함을 느끼거나 또는 노쇠하게 되면 그때의 감각기관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심하게 눈을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눈앞에 별이 번쩍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편도통이 심할 경우 눈앞에 검은 점이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기절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또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귀의 균형 감각에 장애가 생기면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귀에서 갑자기 휘파람 소리와 같은 잡음이 들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앞에 물체가 어른거리는 비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촉각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촉각은 우리 몸이 피부로 둘러싸여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가려움은 바로 촉각의 이러한 기능에 장애가 생길 때 느끼는 증상입니다. 즉 촉각이 우리에게 경계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경계에 대한 느낌이 차단될 때 우리는 가려움을 느끼고 촉각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아플 때까지 마구 긁어댑니다. 특히 우리가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가려움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두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육체와 온전한 일체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의 촉각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털 스웨터나 보풀어기가 있는 옷을 맨몸에 걸치기를 꺼려합니다. 주름이 조금만 잡혀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요. 손가락이나 성냥개비 혹은 깃털과 같은 작은 물건으로 피부를 가볍게 쓸어보십시오. 또 헤어브러쉬의 빗살 부분으로 피부를 건드려 보세요. 개미나 파리 같은 작은 벌레가 우리 몸을 기어다녀도 우리는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려움은 간지러움과 흡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난삼아 잠시 서로에게 간지럼을 태운다면 유쾌하고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지만 그 간지럼이 끝없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아마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위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악의 고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인간은 촉각을 통해 육체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거친 자연환경으로부터 생존해야 하는 본능에 의해 인간은 신체를 둘러싸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복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만드는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인간에게 최초로 의복을 선사한 분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창세기 3장 21절. 앞에서 인간은 대우주와 대립하는 동시에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적, 정신적 불안감은 인간의 지식과 인식에 대한 강한 욕구로 표출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내적, 정신적인 불안감이 인간의 인식 욕구로 표현되는 방면에 외적, 물리적인 신체의 불안정은 가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로 인해 몹시 화가 날 때 감정이 폭발을 억누르면 우리는 때로 손에 가려움을 느낍니다. 촉각의 기능장애로 인한 것인데 우리의 뇌가 촉각에게 임무수행을 잠시 억제하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 폭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촉각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제가 왕관 앵무새를 키우고 있거든요. 하얀 새인데요. 처음에는 저를 두려워했어요. 꽁지가 좀 빠진 아기 새였는데 지인이 혹시 키워보겠냐고 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1월 2일에 저한테 와서 이름을 새해라고 지었어요. 새해 왔다고 새해라고.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제가 손을 갖다 대려고 하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고 부리로 쪼으려고 했어요. 혹시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악질이라고 해요. 경계를 하면서 하악거리거든요. 근데 이 새가 고양이처럼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쯤 지났는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새장 문을 열어놨는데 자기가 걸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오더니 부리로 옷을 물고 제 팔을 통해서 어깨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어깨 위에서 깃털을 고르기도 하고 편안해 하더니 점점 제 얼굴로 다가와서 얼굴에 기대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 다리를 마음에 들어 해서요. 이 앵무새 종류는 부리를 다듬어야지 그 모이를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물어뜯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경 다리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경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부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에 몸이 제 뺨에 닿았는데요. 그때 그 행복감이라 그럴까요? 묘한 느낌이에요. 마치 아기 살이 닿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따스하고
부드럽고 제가 순간적으로 얼음땡이 되는 그런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촉감이라는 것은 정말 물론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겠지만 제게는 요즘 행복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간지러운 부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는 저는 언니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언니 오빠는 나이대가 비슷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언니 오빠가 저를 간지럼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써있듯이 간지럼이 처음에는 웃음을 유발하지만 지속되면 고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웃다가 짜증내는 거를 재밌어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간지럼을 태우는 거죠. 그때 도저히 힘으로는 언니 오빠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가 꼬마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참 신기한데요. 나는 나무다, 나는 바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간지럼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반응으로 있으면 언니와 오빠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정말 이 책에서 써있듯이 고문 같은 그런 간지럼을 당하지 않았었어요. 정말 수행, 명상 이런 쪽에서도 이 호흡을 통해서 깊은 경지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과 만나는 그런 명상법이 있는데요. 이 촉감에 대한 거는 어쩌면 가장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또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여러분 혹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벌레로 변해서 방에 있는 장면, 그 식구들이 문을 열어보고 경악을 하던 장면, 그 주인공이 그 절망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나열했던 그런 기억들도 또 이 촉각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감각을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